자, 이번 강은 제6편 근대사의 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선 후기 편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 편에 첫 번째 나오다 보니까 사회의 변화와 서민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단어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그러면 조선 후기 사회가 어떻게 변화돼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나오는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즉 16세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16세기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어떤 형태가 등장하게 되느냐? 16세기 상황에 처음에 정치편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6세기 전반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훈구와 살인 간의 싸움이 뭐가 나온다? 사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호, 갑자, 기묘, 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광조의 기묘사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됐던 무호사화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화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16세기 반에 살인관의 분열 형태였던 붕당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양반들은 서서히 두 번째 보수화 경향을 띠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두 번째 경제 사회편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 사회편은 어떤 형태가 등장하게 되느냐? 그러면 16세기는 농장이 무지하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장의 일반화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 농장이 일반화되면 가진 자는 더 갖고요, 못 가진 자는 더 못 갖는다. 그래서 지주제가 발달할 뿐만 아니라 농민은 소장농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제도였던 연분고등법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연분고등법이 굉장히 많은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16세기 무렵에 가다 보니까 이 연분고등이 부정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농민이 낼 때는 일반적으로 20도에 가깝게 내고 있었고, 국가가 받는 것은 4에서 6, 거의 8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농민의 부담이 가장 컸다고 이야기를 하는 공납의 폐단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공수미법 또는 수미법이 주장되고 있었지만, 이것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군역의 문제에서 군적수포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근데 이 군적수포제는 양반은 군대문에서 벗어나고 농민만이 군대문을 지게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결과면서 농민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황곡이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의창에서 있었던 게 상평창으로 바뀌면서 고리대업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부역제가 굉장히 해이되고 있었다. 결론은 가진 자는 안 내고 못 가진 자만 무물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역제의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못 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임꺽정의 난이 등장하는데, 임꺽정의 난은 명종 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어떤 형태가 등장하게 되느냐? 이 사상 파트로 이야기를 하면, 자, 성리학의 이기론이 무지하게 발달하면서 보수화정의 경향을 띠게 된다든가 관념적인 경향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민의 생활이 무리하게 못 살다 보니까 농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생활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자구책이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농민들은 밀란을 일으키고 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임꺽정의 난들이 등장하고 있다. 임꺽정의 난은 황해도 지방에서 백정 출신이었던 임꺽정이 난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농민의 자구책은 서서히 농민의식을 성장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농민을 성장시키면서 무슨 사회가 넘어가느냐? 근대사회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서민의식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선후기 때 서민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는 게, 조선후기에 가면서 서서히 뭐가 나오느냐? 여러 가지 농법 변화를 통해서 생산량이 무지하게 증가가 됩니다. 이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서당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서당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결론은 서민의식을 서서히 키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이 서민의식이 커지게 되면서 뭐가 나오느냐?
한글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춘향전이나 심청전, 홍길동전 이러한 한글 소설이 등장한다든가 이것을 노래로 불렀던 판소리가 나온다든가 또는 타령 또는 작가들이 성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먹고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가 무지하게 발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동그라미는 근대 의식의 근대사회의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그라미번의 근대사회 움직임은 가로 1번은 서양적 의미의 근대사회고 현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02번 자 조선의 근대지향적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가 하다 보니까 이 말은 꼭 체크하는데 농민은 자율적, 주체적, 내재적 역량에서 출현했다. 이 말은 꼭 머릿속에 넣으세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서민의 성장이 되면서 근대사회가 출현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근대사회가 출현하는 것은 농민의 자율적, 주체적 또는 내재적 역량에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 분야의 근대사회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느 분야는 근대사회가 나오지 않느냐? 정치 파트만은 근대사회가 안 나옵니다. 그럼 먼저 내용을 봅시다. 경제적인 면에서 농업에서 농법을 통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 생산량 증가는 상업이라든가 수공업 발달을 처리하는데 이 상업과 수공업 발달은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수공업 상업 발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으로 신분제가 커다랗게 동요되고 있었다. 신분제 동요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냐? 지배계층들이 자기 지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도가 의미를 상실한다. 이렇게 나오겠고 사상적으로 이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집권에 소외된 양반이지만 실학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 실학은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들어왔던 서양의 종교지만 중국을 통해 들어왔던 천주교가 무지하게 성행한다든가 이 천주교에 반대해서 세종치 말기 때 동학의 최재우가 동학을 개창한다든가 이러한 서상이 나오게 되겠지만 정치 파트는 근대사회에 출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파트가 나오지만 정치는 안 나온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근대 개념의 정치라는 것은 서민도 정치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정치 참여가 커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대사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근대사회가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붕당 정치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어디로 넘어간다? 일당 전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일당에서도 가문 정치였던 무슨 정치로 넘어간다? 세도 정치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참여폭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서양에서 보는 근대 개념은 정치 참여폭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분야에서 근대사회는 출현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등장하는데 이 단원 정치 근대사회 개념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사회는 농민의 자율적 주체적 내정량이 출현됐고 어느 파트는 안 나왔다? 정치 파트는 나오지 않았다. 왜? 정치 참여폭이 줄어드는 형태죠. 그것 하나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제2 통치체제의 변화라고 하면서 지배체제의 모순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지배체제의 모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조선 16세기의 모순이 등장하고 있었고 그거를 설명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 때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16세기 상황을 다시 문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6세기 때 문제점이 되는 게 신분제도가 굉장히 모순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소수의 양반들이 권력을 독점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양반의 권위를 강화하려고 당연히 독점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양반의 권위를 강화하면서 양반의 권위를 강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 피지배층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미흡하고 있었다. 이 말이 나오는 신분제도 모순이 되겠고 두 번째
토지제도의 모순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토지의 모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토지제도가 제일로 처음에 과전법이 조선 초기 때 제도였어요. 그러다가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다가 성종 때 관수관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은 강화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장이 꽤나 확대되고 있었다. 이 말도 들어갔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농장이 확대되는 거 아직이 나오는데 농장 확대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고 있었다. 그 말은 지주의 권익은 커지는 때로 넘어가지만 농민의 권익은 바가지 쓰는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농촌 사회는 커다란 동요가 나온다든가 분화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게 토지의 모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세제도의 모순입니다. 이 부세제도는 세금제도의 모순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전세제도라든가 공납이라든가 이 제도가 전부 다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순이 나오다 보니까 이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 모순이 나오다 보니까 농민을 못 사다 보니까 농민이 농촌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탈을 하게 되겠죠. 농민이 이탈한다. 그러면 농민이 이탈한다는 것은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위기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었다. 이 위기감이 커져가다 보니까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제도를 개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개혁한 목적이 첫 번째,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면서 지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 재정 기반을 확대할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배 질서를 유지할 목적. 이래서 이 사람이 지배층이 개선을 하게 되는데, 이 개선한 방법으로 나왔던 게 첫 번째는 통치 체제를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통치 체제 변화가 뒤에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비변사가 나온다든가 중앙군이라든가 지방군, 이런 변화가 나오는 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수치체제 개혁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수치체제 개혁은 전세제도 문제를 개선했던 영정법, 그 다음에 공납제도 문제를 개선했던 대동법, 여거제도를 개선했던 균역법, 이거의 그 다음 단원에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해놓고 02번에 가다 보니까 통치체제의 변화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02번 우리나라 통치체제, 결론은 우리나라 지배계층들이 어떻게 자기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느냐, 그 중에 통치제의 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게 되는 02번 통치체제를 개혁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비변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중앙군, 군사제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군사제도로 이야기를 하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중앙군으로 나왔던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5군형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지방군으로 나왔던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사람이 군대 의무를 지면서 들어가는 소고군 체제. 그 다음에 방어체제가 뭐로 나오느냐, 소고군을 기본으로 했던 징관체제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로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여기 비변사는 언급이 됩니다.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하나 신경을 쓰는 게 여기 5군형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문제가 나오는데 5군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훈련도감이라든가 우리가 삼수병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삼수병 훈련도감만 머릿속에 넣으면 될 것 같다. 나머지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처음에 비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비변사를 이야기할 때 사료에서 가끔 써먹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비변사는 자, 사료 두 번째 밑바닥 정도에 가다 보니까 변방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 말이 있습니다. 옆에 사료 밑에서 네 번째 정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머릿속에 넣는다. 다시 하겠어. 자, 비변사는 여기 비자라는 게 수비한다,
또는 방어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변이라는 게 변경이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는 관청이다 보니까 변방을 수비하는 관청, 그러니까 변방을 담당하는 곳, 이 말이 비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비변사 개념 사례에서 자주 써먹으니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이 비변사의 변청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중종 때예요. 임시기구인데 이것은 삼포외란을 계기로 나오는데, 여기서 꼭 체크할 거, 우리가 삼포외란은 어느 민족 때문에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일본 때문에 설치된 겁니다.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듯이 여진족의 침략에도 대비한다, 이 말을 꼭 머릿속에 갖고, 일본과 여진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병경의를 담당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로 설치했던 게 여기 중종 때. 그러다가 서서히 무슨 기구로 바뀌었다? 상설기구로 바뀌었다. 인자 공식 관공서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을묘외변, 명정이에요. 명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무슨 낭이 나왔을 때, 임꺽정은 안이 나왔을 때가 명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화에서 이야기하면 마지막 사화였던 을사사화, 이것도 명종 때였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거치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임진왜란은 우리나라가 국난을 굉장히 거치는 과정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변사에 참여한 사람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성, 그 다음에 육조판서 중에 공조를 뺀 오조판서가 참여합니다. 군영의 대장이라든가 대지학 등 우리나라 고위관리들이 꽤나 동참하고 있었다. 이러다가 17, 8세기 가면서 이 기능은 더욱더 커지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병경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정치, 외교, 재정, 사회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무를 담당한 게 17세기, 18세기 상황이고, 그 다음에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핵심 기구로 넘어가고 있다. 19세기가 어느 시대? 세도 정치기입니다. 핵심은,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잠깐, 비변사 권한은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근데 이 비변사가 다시 말하면 왕권을 이야기하느냐 신권을 이야기하는 기구냐? 신권기구입니다. 결론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 권한이 커지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권한은 줄어든다? 왕권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정부의 권한도 줄어들고요, 육조의 권한도 계속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변사를 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폐지하겠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왕권이 약했을 때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왕권이 강화됐을 때 폐지된다. 그 왕권 강화가 어느 왕 때 나오게 되느냐? 흥선대원군 때 등장하는 거예요. 흥선대원은 그 당시 집권자였고, 왕으로 이야기하면 고종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원군 아들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비변사를 폐지하는 과정에 행정권은 어디서 갖게 되냐면 여의정부에서 갖습니다. 그리고 군사권은 어디서 갖느냐? 그러면 삼군부에서 갖도록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비변사 권한을 축소 폐지하고 있다. 비변사를 축소 폐지하는데, 잠깐, 이 비변사 폐지와 관계되는 사료가 나올 때 옆에 날개 쪽에 가면 네모 3번이 등장하는데, 세 번째 줄에 인장을 영영 녹여 없애버리고 있었다, 이 말이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비변사를 없앴다는 이야기는 비변사에 도장을 찍을 건데 어떤 공문이 있을 때 그 도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장을 구리라든가 여러 가지 금속물로 만들 때 녹여 없앤 거고, 나무로 만들 때는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녹여 없애버렸다 또는 불태워버렸다, 이 말이 나올 때는 비변사 폐지와 관계된다.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잠깐 다시 하나 이야기를 하러 들어갑시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의정부는 왕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신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신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기본 신권. 그런데 의정부를 이야기하면서 권한을 설치하면서
왕공 강화를 이야기하는 사람 몇 사람 등장한다? 두 사람밖에 안 등장합니다. 태종하고 대원군. 이 두 사람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삼사라든가 전랑지그 성격이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삼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사는 자 상대 세력을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삼사나 전랑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격이 서서히 권력주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다가 혁파를 보다 보니까 영조 때, 자, 후임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죠. 삼사는 결론적으로. 그 추천하는 관행을 없앤 게 영조. 여기서 영조, 정조 구분할 것. 관행을 없앴다가 하면 영조고, 청고권을 없애버렸다가 하면 정조. 이 두 개는 좀 구분한다.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에서 영조와 정조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바꿔 쓰는 경우가 있다. 근데 삼사는 언론기능을 가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근데 언론기능까지 아예 없어버린 게 세도정치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제 개편의 조선후기 때 최고 권력이라고 이야기했던 비변사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니까 대체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군사제도 개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중앙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오군영이 나오게 되는데, 오군영은 5개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오군영은 조선정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중앙군이 5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군을 우리가 무슨 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진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방어체제는 세조 때 나왔던 지역단위 방어 진관체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임진을 거치면서 5위가 뭐로 바뀐다? 오군영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군영 중에 5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훈련도감. 우리가 삼수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훈련도감은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라 그랬습니다. 아마 오군영 중에 시험 문제 하나 나오면 훈련도감 하나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외로 어영청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총융청이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수어청이 나온다든가, 마지막에 숙종 때 나왔던 금영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훈련도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훈련도감, 자, 이것은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한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임진한 때 왕이 누구였냐면 선조였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선조 때 설치된 거다. 그 다음에 어영청, 총청, 수어청, 이것은 인조 때 설치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영이 언제냐면 숙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임진한 중이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6세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조가 17세기 전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숙종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오군영이 완성되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걸렸다? 100년이 넘게 걸렸다. 100년이 넘게 걸렸다. 그러면 이것은 체계적으로 설치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훈련도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자, 명나라 장수였던 척배 광희가 기요신서에 썼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누가 건의해서 만든 거냐? 그러면 유성룡이 이것을 처음으로 건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성룡의 건의로 나온 것이다. 유성룡은 드라마에서 징비록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자, 유성룡 건의로 나왔다. 이렇게 등장하면서 중앙군의 가장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여기에서는 사료가 나올 때 꼭 이 말이 나옵니다. 포수라든가 사수라든가 살수, 이거이 나오면 무조건 훈련도감이다. 근데 이 수가 몇 개다? 3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무슨 병이라고 해도 된다? 삼수병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삼수병은 직업군인제예요. 장번 급료병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군이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군대는 원래가 무슨 병이었느냐? 자, 농민들이 의무를 지는 의무병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의 삼수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업군인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모병제나 용병제라고 해도 관계없는데, 그러면 이 훈련도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군사제도를 어디서 어디로 바꿨다? 의무병제에서 직업군인제, 모병제나 용병제에 바꿨는데 시작점을 마련하고 있었다. 계기점이 마련됐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직업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봉급을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봉급을 받는 게, 봉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삼수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수미로 거뒀던 것을 봉급으로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근데 이 삼수미는 하루에, 자, 이 사람한테 직업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한테 하루에 쌀 2대를 주는 거예요. 하루에 쌀 2대를 주고 있다. 그래서 한 달에는 6마를 주고 있다. 근데 이 삼수미는 토지한테 부과한 거로 1결당 2.2두의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삼수미로서 이 사람이 봉급을 받는다 그랬는데, 솔직히 이 사람이 봉급을 받을 때 쌀로 받는 경우도 있고 뭐로 받는 경우도 있다? 포로 받는 경우 있어요. 포는 배로 받는데 이 사람이 받는 배가 굉장히 질이 우수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느냐?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에다 팔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7급 문제로, 고급 문제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배를 파는 게 지방 장시 발달에 기하고 지방 상업 발달에 기한다는 하나 계기점이기도 하다. 이러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의용청과 여기 금이형은 무슨 병으로 구성됐느냐? 그러면 번상병으로 구성됐습니다. 번호대로 올라가는 병. 그 다음에 여기 총영청과 수호청은 무슨 군으로 구성됐느냐? 소고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5군형은 성격, 이제 이거 신경 쓴다. 자, 다시. 조금 전에 5군형에서 첫 문제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훈련도감이 나오는데, 이것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 성격이 첫 문제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성격이라는데, 자, 우리나라 훈련도감은 자, 대외관계라든가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설치된 임기응변적이다. 체계적 설치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다. 두 번째, 자, 재정과 병종이 각각 달라. 왜? 군대 운영 방법이 각기 달랐다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무병제가 뭐로 바뀐다? 직업군인제로 바뀐다. 모병제나 용병제로 바뀐다. 근데 이 군대가 처음에는 이렇게 재정과 병이 각각 달랐지만 나중에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것이 뭐로 바뀌냐면 서서히 직업군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돈을 받는 군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봉급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야 된다? 세금을 거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6세기 농민의 부담이 가장 컸던 것을 뭐라고 한다? 공납이나 방납이라고 하지만, 지금 임진왜란 이후 17세기라든가 18세기 농민 부담이 가장 컸던 것은 군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인의 군사적 기반이다. 이 5군형은 서인의 군사적 기반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은 이 사람의 군사적 기반, 가끔 가다 보면 남인의 군사적 기반이라든가 북인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과감히 삭제시킨다. 서인의 군사적 기반이지 남인이나 북인의 군사적 기반은 아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럴 겁니다. 조선욱이 정계를 주도한 게 누구냐면 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권도 서인이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군은 조선 정제는 영진군이었던 것이 조선 후기는 무슨 군으로 바뀐다? 서고군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고군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전부 다 편성되는 군대예요. 평상시는 생업을 하다가 비상시에 그 나름대로 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근데 양반부터 노비까지 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반부터 노비까지 진다고 하지만 최고 특권 계층이었던 양반이 군대물을 진력할 거냐? 안 진력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농민의 부담은 다시 커져가는 결과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처리하겠고, 그 다음에 방어체제. 방어체제는 우리가 세조 때 만들었던 진관체제입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 진관은 문제점이 뭐였죠? 대규모 군대가 침략할 때 어렵다. 지역적인 방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 또는 전국 단위 방어로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가 통솔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재성방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재성방략제도 문제가 됐다. 왜? 충주에서 신입이가 깨져버리면서 더 이상 방어가 불편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임진환 중에 훈련도감을 건의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성룡이라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유성룡의 건의로 다시 진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관으로 나오는데 무슨 군의 진관? 서고군의 진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여기 진관은 영진군으로서 농민들이 중심이 되는 거지만 여기 서고군은 누구였다? 모든 신분이 다 포함됐다. 그러니까 적은 지역에서 방어가 어쨌다? 좀 더 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체제로 넘어간다? 영장체제로 넘어간다. 자, 인조 때 나왔던 영장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장체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골짜기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묘란 이유 때 후금의 침략에 대비할 목적으로 나왔던 영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때 후금 침략 영장체제인데 이것은 군사적 유능한 무신들이 군대 지휘권을 갖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방어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능한 무신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조선정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군대권을 누가 갖냐면 문관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문관들이 갖고 있는 것을 누가 뺏어간다? 무신들이 뺏어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문신 입장에서 뭐라 간다?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문신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재정이 그것을 충당할 수 없었다. 재정적 뒷받침 없었다. 이러한 것들이 결론은 이거 영장체제가 운영되는데 나름대로 난점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이쪽으로 가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가체제가 어떻게 이제 지배계층들은 통치체제를 재편하고 수치제를 계획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요것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말하면 영정대동 균역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게 04번 수치체제 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수치의 개편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데 수치체제 세금제도입니다. 그러면 세금제도 나오는 배경 첫 번째 지주제가 강화되고 있다. 조금 전에 농장의 확대를 통해서 지주전호제가 강화된다. 지주제 강화하고 똑같은 말로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세금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과도한 세금을 통해서 농민생활 어떻게 된다?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 하에서 개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영정과 균역과 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과 관련되면서 이 제도를 시행했던 이유는 두 번째를 보다 보니까 농민의 부담을 줄인다. 지주의 부담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자, 영정이나 대동이나 균역은 토지를 가진 사람 부담이 늘어나긴 늘어날 거다.
우리가 나중에 영정균역 대동법을 보면은 대동법은 집에 부과된 세금을 어디에 부과된다? 토지에 부과되면서 지주의 부담이 늘어났다. 균역법에서 지주는 결작을 부담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일시적으로 농민 부담은 줄이긴 줄였다. 그리고 지주의 부담은 늘렸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시정하지 못했다. 결론은 농민 부담이 나중에 늘어나 버린 결과가 나왔다. 이런 한계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향촌지배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 전기는 향촌에 있는 양반이 누구를 지배하는 형태? 농민을 지배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었다.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수령이나 향리가 지배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조선 전기라는 것은 임진한 전 단계고 후기라는 것은 임진한 유 단계로서 결론은 임진한 유 때는 수령 권한들이 커져가고 있고 향리 권한이 커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수령이나 향리가 부정을 하면은 결론은 이 부정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러한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수업했던 걸 잠깐 한번 정리만 하고 끝내는 방법을 잡시다. 자, 근대사의 태동 들어오면서 근대 개념을 보는데 근대 개념은 농민의 자율적, 주체적, 내재 역량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어느 분야는 등장하지 않았다. 정치 분야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책 개편이라면서 통치제 개편에서 자 비변사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군에서 5군형이었지만 뭐를 가장 중심으로 한다?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다. 이 두 개 정도 넣으시면 이번 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느 정도 설명됐을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